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5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공대원들 모두 돌격 앞으로! 시사 특공대! 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날 아주 밝은 뉴스들만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오늘인데도 지금 대북 관련된 뉴스는 온통 좋지 않은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얘기는 잠시 이따 하도록 하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지난번도 쿠팡에 이어서 롯데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방역 당국이 비상이라는 뉴스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우한보다 더 큰 도시죠. 베이징에서 또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사실 환자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 56일 정도 됐는데 56일 만에 다시 환자가 생기더니 6명, 13명, 36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니 참 계속 이 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번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저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오늘 첫 곡은 그래도 희망찬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I was born to love you.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공대원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yeah.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Yeah! Right! Hey! Was born to love you.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특공대원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특공대원 양경희님께서 잭디, 우리 매장 손님들이 식사하시다가 하시는 말씀 방송 들으면서 거참 별놈이 다 있네 라고 하신다고. 우리 양경희 특공대원님의 매장에 계신 손님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Love you, love you. Born to love you. Born to love you. Alright. 특공대원 최미정 대원, 대장님 출첵합니다. 우리 대장님 이발하셨네. 흐하하하. 대장님 해피바이러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사랑합니다 대장님. 저도 최미정 씨 사랑해요. 문성아님, 특공 하루라도 잭디 깝침을 듣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까부는 편이죠. Every single day of my life, I was born to love you. 그리고 퀸 이 앨범에도 있고요. 워낙은 그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 앨범에 있던 노래죠. I was born to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특공대장 잭디의 우리 특공대원님들 향한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 좋아해서 평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시사 특공대 입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샵 1035, 샵 1035,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댓글 무료입니다. 유튜브 댓글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우리 그 특공대에서 날려주는 그 선물을 받은 분들에게 행운이 뒤따른다는 그런 제보와 간증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도 한 분 계십니다. 안미라 대원이죠.
잭디 축하해 주세요. 어제 국가시험 1차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잭디가 주신 비타민 음료를 먹고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비타민 음료 때문에 그런 거지. 1차를 봤다고 하니까 2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미라님께 커피 쿠폰 하나 날려드리겠습니다. 감독님,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안미라님께 특공대에서 강하게 하나 날려주었습니다. 샷이 2개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요. 자, 광고 듣고 주요 뉴스를 훑어봅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공대다. Hello, hello, can you hear me as I scream your name. 우리는 시사 특공대다. Hello, hello, do you need me before I fade away. 12시에 만나는 시사 테인먼트.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주요 뉴스들 한 2-3개만 짚어봅니다. 먼저 국내 정치 관련해서 지금 원구성 마지막 협의가 한창인데 위태위태하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라고 하는 이거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목리를 부릴 때인가 독단으로 원구성을 강행하고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정도전이 지은 유명한 책이죠. 경국대전을 인용하면서 백성의 삶이 위태로워지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게 600년 전 정도전의 가르침이라면서 민생이 아프다는 비명을 집권 세력이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상당히 이런 또 날선 발언을 했군요. 자, 북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 무력까지 언급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무력이 크고 어느 정도 크기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형은 되지 않을까. 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간에 이런 전문가들 예측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날선 발언들을 들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키스가 부릅니다. 만만하니? 만만하냐? 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우리 특공대원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버이날 5월 8일 다들 아시죠? 어린이날 5월 5일, 스승의 날 5월 15일. 이런 날들에 비해서 아직 6월 15일 오늘은 무슨 날인지 낯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매년 6월 15일 유엔과 그리고 세계 노인 학대
방지망 INPEA 영어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또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 15년 됐네요. 2006년부터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이 날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2017년 부터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단체 역시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기민 관장입니다. 저도 이 단체 이름은 사실은 인터뷰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관장님.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단체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요. 또 노인의 학대 예방과 노인의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학대를 피해받는 어르신들의 24시간 신고 상담과 전화를 받는데요. 저희 전화번호가 1577-1389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피해 가족이나 또 어르신 또 안전을 보호해서 상담 치료 25등 하고요. 전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4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1577-1389. 네. 요 번호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많이 알아도 오늘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많이 알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1577-1389입니다. 1389. 최근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으세요. 우리 관장님 보셨겠지만 이 노인학대 사례도 뭐 그만큼 심각한가요? 사례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신고가? 노인학대도 학대 신고 접수건이 매년 이제 한 10% 정도, 작년에 좀 이렇게 약간 3.8% 좀 줄긴 했는데요. 네. 매년 신고가 경찰 통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접수되는 건수가 한 16,071건이고요. 한 해당 매년 연간.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한 10% 정도 상승하다가 작년에 조금 한 3.8% 정도 약간 낮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아직도 노인학대 피해를 입으시는 어르신들은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참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맞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이 많은데 케이스가 노인 학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노인도 가족이 안에서 학대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정학대가 높습니다. 또 매년 가정학대가 한 89%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타인의 학대가 아니라 가족의 학대가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게 어르신들의 살아가는 가족한테 당하다 보니 이것을 알리기가 좀 꺼려하시고 또 남들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폐되는 상황이 좀 많으시고요. 네. 학대가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게 되시면은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거고요. 특히 저희가 자녀들에 의한 학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키워줬더니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늙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한다는 얘기인데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또 혹시 내가 우리 아들, 딸, 며느리를 또 이렇게 신고했다가 얘들이 또 피해 볼까봐 또 그냥 참고 지내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아유 참. 그것 때문에 참 신고율이 자꾸 떨어질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까 그 1577-1389번으로 우리 옆집에서 저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면 딸이 어르신을 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변 이웃들이. 네네. 1577-1389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왠지 이웃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전후에서 벌이고 있을 거고 이번 저희 지금 인터뷰도 그 일환인데 맞습니다. 네네네. 또 어떤 캠페인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그 보건복지부하고 또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나비새김이라는 이름의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새김. 네, 맞습니다. 나비새김이 어떤 의미냐면요. 존중받는 어르신을 나의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인데요. 나비는 노인과
어떤 희망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나비. 책임은 네.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로 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마음을 새기고 보호하자는 우리 마음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나비 새김 캠페인이라고 저희가 정했고요. 올해의 나비 새김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입니다. 나비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100일간의 이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은 SNS에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 온라인 캠페인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요. SNS를 가지고 모든 그 국민들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시태그나 이벤트, 유튜브 영상 시청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가 주시면은 학대받은 피해 어린이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스마트폰 꺼내서 나비 새김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겠군요. 맞습니다. 방법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인 학대의 어떤 징후가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1577-1389번으로 일단 전화해서 한번 좀 이상한 것 같은 좀 알아보셔야겠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된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좀 많은 큰 어르신의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인터뷰에서 이 두 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셔도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77-1389 그리고 나비 새김 캠페인.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해 지금까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기민 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인간이 참 마음이 간사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양육해주고 교육해주고 이렇게 해줬던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늙고 병들고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짐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 자식들이 또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있는데 폐륜이죠. 이러지 않아야 될 거고 만약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이 1577-1389번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가정의 안전만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익숙한 전주죠. YB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흐르고 있습니다. 나비 새김 캠페인, 우리 어르신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나비처럼 편안하게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노래 골라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잭띠입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2부 시작했습니다. 1번 알미에 미리 이 스케줄 때문에 미리 녹음을 해둔 오늘이 또 6.15 공동선언도 있었지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민 관장님하고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다른 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651님께서 참 노인 학대 슬픈 일입니다. 미래의 우리 모습일지 모르니 이제는 끝나야 해요. 그리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장혜연님께서는 저희 카카오 채널 시사특공대 카카오 채널로 톡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 학대당한 사람들이 또 커서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학대 돌림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호연님이란 분은 카카오 채널에 점심 방송 텐션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필 사진이라 그러죠. 계곡 바위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있는데 본인 모습인지 따님 모습인지 모르지만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느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 채널로도 문자를 주고 계시고요. 이 등록이 많이 돼서 지금 600명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그 시사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무슨 노인 학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그 지금 의원이 됐죠 윤미향 전 정의원대 소장을 고발한다. 뭐 이런 제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은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또 지켜보도록 하죠. 빨리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 주말에 지나간 뉴스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불이 붙을 그런 이슈들 총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광고주 컴온.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주말 사이에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정혜윤 PD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코드를 또 만들어냈네요. 참 분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주말에도 다들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일요일도 나왔는데 무한 경쟁 시대. 우리가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쓰러져서. 자, 월요일에는 주말 사이에 또 핫했던 이슈들 그리고 한 주 사이에 또 핫할 이슈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줄 특공대원님들. 자, 뭐 국회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국회 여신 우리 이지연 뉴스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보면 여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남신들도 많지만 어떤 신 좋아했습니까? 유난히 좋아했던 신이 없습니까? 유난히 좋아했던 신이요? 네. 그 예쁜 신 좋잖아요. 아프로디테. 뭐 헤라도 좋아했고. 헤라. 그 그림책 보면 헤라가 엄청 예쁘게 나왔었어요. 궁금했던 게 누가 봐도 헤라가 더 이쁜데? 그니까요. 저 그래서 헤라 좋아했어요. 왜 비너스를 더 이쁘다고 하죠? 누가 봐도 헤라가 더 이쁜데? 똑같은 생각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무쇠연필 12자루 신도 가지고 다니신 분이에요. 주간경향의 반기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뭐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메탈리카 네. 심지어 그 마스터 오브 퍼펫도 아니고 네. 잘 안 트는 그 저스티스 폴 아마 9분 런닝타임 한 9분 넘는 노래를 예. 신청해서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기하면 이분이에요. 고다하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기고짜 고다입니다. 네. 6월에 물에 추천해 주셨는데 네. 그 뒤로 물의 사연이 간간히 올라오고 그래요? 좋은 선택하셨네요. 물에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름에는 민어 좋잖아요. 민어.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민어. 네. 민어 아시죠? 수라상에 오른 그 민어. 민어 너무 좋죠. 그렇죠. 이게 서남 해안에서 잡히거든요. 주로. 네. 근데 맑은 탕이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먹으면 지난주에 마신 술이 깰 정도로 아주 시원하다는. 아하. 좋습니다. 민어 추천합니다. 이번 주. 자, 민어가 맑은 게 좋으면 그거는 무조건 매운탕이 아니라 맑은 탕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싱싱한 걸 맑은 탕으로. 알겠습니다. 지리는 일본 말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지리?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지리는 좀 지양하시고 아름다운 우리말 맑은 탕. 좋아요. 지리는 약간 그 간사이 쪽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모르지만.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우리 고다혜 기자님께 첫 번째 이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 오면 한시름 녹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해지고 걱정거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될 거라는 2020년의 여름. 이슈 파이팅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폭염 속 코로나입니다. 이거는 좀 참 의아해. 왜냐면 그 고리포터 네. 날씨가 좀 더워지면 그렇죠. 이 바이러스도 활동이 좀 뜸해진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여름이 되면 좀 잡혔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재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상 바뀌네요. 어떻습니까, 방 기자님 지금 상황? 일단 우리나라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게 이제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신규 확진자가 37명으로 나와졌고요. 그래서 이틀간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하면 71명 이렇게 됩니다. 네. 국내 발생 사례가 이제 24명이고요. 22명이 수도권, 나머지 13명이 해외 유입 그 확진자입니다. 그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고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네. 수도권의 지역 감염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리치웨이 관련한 그 누적 확진자 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60대 이상 확진자 증가세가 좀 걱정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네. 60대 이상 확진자가 13명에서
134명으로 증가가 너무 많이 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게 그 기저질환, 그러니까 지병이 있는 중고령층 중증 환자 증가로 치명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오늘 회의에서 발언이 나왔죠. 아니 어르신 확진자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진짜 걱정이 되는데 65세 이상이 코로나 고위험군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덥지만 올 여름 특히 정말 더울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은 더 힘든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 어르신들은 더운 날씨 더 못 견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더운 거 자체만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폭염 같은 이런 그 이상 기온 현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좀 기후 변화의 결과라고 우리들 보고 있죠. 특히 이제 기후 변화 취약계층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아예 이분들은 이제 노인, 장애인, 뭐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묶어서 이제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바로 코로나19에서도 똑같이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죠. 또 이 분들이 또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예. 있군요. 에너지 빈곤층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냉방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대로 날씨를 온몸으로 이제 견뎌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뭐 폭염이나 혹한기 때는 항상 이제 폭염 때문에 그 이제 고령의 이제 질환자, 기저질환자 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기사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상황이 더 심각하죠. 여기 이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고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맞는 이제 폭염이라는 재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지도 없고 한 번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2018년에 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폭염이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지난해는 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온열 질환자 사망자 가운데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다 겹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망 발생 장소의 30%가 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질환이 좀 심하다 보니까 많이 못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더위를 견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지금 덮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연령이 물론 65세부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경계로서 이제 고령층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자식 나이를 보면 이제 부모 나이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정 기자님 부모님은 그래도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65세 아래인 것으로. 그럼 제외. 박경 기자님은 부모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이제 이른이 넘으셨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걱정이죠. 근데 이제 더 걱정인 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신데 같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와, 네, 그것도 네.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이제 손님들이 계속 오고 가잖아요. 네. 이게 또 그럼 항상 저희 마스크를 좀 항상 하고 계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항상 제가 마음이 안타깝죠.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뭐 돈 많이 잘 벌고 그러면 부모님 딱 쉬시라 할 텐데 지금 제가 제 코가 석자니까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뭐 민어라도 한 그릇 사드리려고요. 맑은탕으로. 찌리도 일본 말. 알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조금 덜 위험하겠다 싶은 한적한 시간 때 일부러 식사 때를 시간을 늦춰가지고 네네. 아예 일찍 11시에 가거나 아니면 한 2시 이렇게 그 쉬는 식당들 쉬는 시간 직전에 가면 손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럴 때 가끔 이렇게 가서 부모님 대접하고 이런 좀 이렇게 잔머리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막 12시 반 이럴 때 가면 난리 나잖아요. 식당 안에서 위험하고 맞아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 그 여름 되면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시원하게 맞아요. 계셔라.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가게 되면 역시 시원하고 사람 많은데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백화점 맞아요. 이런 데도 네. 위험해지고 아니면 야외 공원 이런 데 사람 바글바글하는 참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좀 그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더위 쉼터로 좀 가시라라고 많이 권장을 네, 했었어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말고 그래도 좀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무더위를 모여서 이제 좀 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무더위 쉼터 운영을 상당히 축소를 한 곳 많고요.
계획만큼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축소를 한 상황이고 아예 운영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노인분들 어떻게 하냐 이래서 그렇죠. 아예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원이나 인력을 훨씬 더 이제 확대해서 투입을 해서 이분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미 이전부터 그걸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를 그냥 운영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재정이라든지 인력을 더 확 투입을 해서 이분들 케어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그 현장에서는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다이 리포터는 부모님한테 뭐 어떤 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모님들이 80 넘으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부터가 좀 조심하자.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족 식사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 단절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가뜩이나 네, 자주 네. 모이기 힘든 바쁜 이 현대 사회인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얼굴 보기 힘들고 이를테면 뭐 그 애들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막 생일인데 그렇죠. 가족 모임 못해서 화상으로 이 손자 손녀들을 봐야 되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방기훈 네. 기자님? 그 요때만이라도 요럴 때 그 65세 이상의 빈곤, 뭐 흔히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전기세 좀 감면해주면 좀 마음 편하게 이런 냉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이런. 그런 지원 대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뭐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뭐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는 현물 지원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이제 딱 맞춰져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다 만나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이제 저소득 가구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인데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한 지 오래됐고 자제분들이 있어서 연락이 끊겼는데,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면은 아직은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의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뭐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맞습니다. 네. 맞아. 그렇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책 자체가 그 설계가 된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맞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그 비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원 자체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네.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분은 네. 이제 뭐 노인은 아니지만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말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까지 한참 더울 때 여름 한 달 27,000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도 있고 그래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 뭐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빨리빨리 신경을. 이거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맞습니다.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기 전에 문자 몇 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해요. 어머님, 부모, 아버님한테 이렇게 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도 재밌네요. 양영희님, 저 애청자신데 우리 양영희 이태원 좀 더 연세가 굉장히 많네요. 89. 이제 거의 90 되신 부모 어머님이 계신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치명률이 70 다르고 80대 다르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예 밖에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게 하니까 너무 답답해하세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아파트가 찻길이 보이는 5층이라 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한테 숙제를 내준답니다. 연필이랑 노트 준비해가지고 창밖에 보이는 글씨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라고 바람 쐬시라고 강제로 이렇게 뭐 소일거리를 드리는 거죠. 네네. 이런 분들도 있고 식사 뭐 간단한 여행을 하자 그랬다가 오히려 부모님한테 혼났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일단 안전이 우선입니다. 답답한 거 답답한 거지만. 자, 다음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고다이 리포터 부탁해요. 광복 이후 남북의 지도자가 함께 발표한 최초의 선언.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오늘은 그 6.15 남북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최근 들어 남북 관계는 영 껄끄럽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또 주말 사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뭐 협박을 넘어서 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 이 인용이 아니면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이제 표현들인데 이재영 기자님 지금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엊그제죠. 13일에 발표된 담화 내용 보면은 큰 줄기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철거하겠다. 그리고 네. 대남 군사 행동하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표현이 정말 뭐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것 같다. 남조선 것들. 네, 것들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뭐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철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복 계획 자체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국론으로 굳어졌다라고까지 밝혔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 뭐 연락사무소 철거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9.19 군사 합의까지 파기할 가능성, 또 개성공단을 철거하는 그런 조치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9.19 군사 합의 파기되면 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해 놓은 조약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되면 대남 군사 도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아니 혹시 오빠가 말릴 가능성은 없나요? 여정아, 니 갑자기 와 이러니 조금만 참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사투리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연습이 김여정 더해요. 동무. 아하. 안타깝게도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에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을 한 거로 볼 수도 있겠죠. 네. 하필 오늘이 또 6.15 굉장히 의미 있는 남북 공동선언 네. 한지 20주년 날인데 이 딱 그 전으로 돌아가게 지금 하기 직전이에요. 그 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비롯해 시설들에 들인 돈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1,000억 원? 굉장히 돈 많이 들어서 지은 거예요. 이거 그 자체로도 사실 이를테면 거기서 폭파해 버리면 이거 진짜 민망한 일이 그렇죠.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좀 황당합니다. 우리 주말에 청와대에서 그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는 거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여정 담화 발표 3시간 만에 14일 새벽에 이례적으로 열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회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회의에서 아무래도 북한이 왜 이럴까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이러는 게 국제사회 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고자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그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가능성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날 NSC 회의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참석했는데 이례적으로 박한기 합참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려는 그런 의도겠죠. NSC 회의 이후 정부 입장 나온 게 통일부 같은 경우는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남과 북 모두 노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방부는 어제 오전 긴급 내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우리 군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 동향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 조금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하나씩 좀 이제 여쭤보겠는데 일단 뭐 한 2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죠. 이 빌미가 된 걸 그 대북 전단 살포 흔히 이제 삐라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거에 책임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고다이 리포터 집이 그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포 월곤면이라는 곳에 사는데 월곤면. 여기가 대북 전단 살포를 특히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며칠 전에 그래서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내용이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는 대북 전단 살포 우리는 원치 않는다. 월곤면 이장단 협의회라는 내용이 붙었거든요. 마을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군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이 은근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 도발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뭐 현인까지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심도 깊은 그런 해안을 가끔 보이곤 하셨던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말을 했으면 뱉었으면 뭐라도 이 무력 도발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 씨?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에서도 보면은 다음번 대적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 분노시켜줄 그 무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거라 믿는다 했어요. 근데 이 군 총참모부 우리나라 합참이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공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발을 어떻게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끔찍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연평 폭격도 있었고요. 천안함도 있었고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몇십 년 전 같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 관련된 얘기도 좀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실무를 전담하는 또 이 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이야기 남은 것들 또 3부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게 시사전망대가 아니고 시사특공대. 제가 2년 사이 프로그램 몇 개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은 특공대입니다. 시사특공대 샵 1035로 우리 특공대인들 의견도 보내주시죠. 샵 1035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6월 15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카카오 채널로 많은 분들이 톡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중에 짬짬이 톡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 카톡이라니. 흑백사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지영 기자님께서 헤라 여신 말씀하시니 손상미의 헤라의 질투 들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지금 말이야 이거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러 가는 상황에서 지금 헤라의 질투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워킹그룹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말하자면 2인 삼각처럼 같이 참 어렵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고 3자 간의 어떤 문제 해결의 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여정 담화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도 이 담화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실망스럽다. 다만 우리는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라는 다소 좀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번 사안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는 있는 게 미국 언론들에서 발표하기를 이번에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미국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논의를 좀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 이 건물 자체가 그냥 뭐 가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폭파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지은 우리 시설을 이 무력으로 폭파하는 셈인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조 바이든이 되면 그 민주당 쪽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럴 수도 있죠. 해온 것도 있고. 어차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자체도 굉장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사람이랑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겠네요. 더욱더. 뭐 이런 얘기는 다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기자님 정치권으로 돌아가면 이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약간 이 일반 국민들은 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이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에서 총 173명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라고 했고 실제 오늘 아침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요. 종전선언 자체가 지금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발의를 한 이유이에요. 그 결의안 내용 보면
정부는 뭐 남북, 미중 다 이 당사자죠. 당사국인 이 네 나라가 조속한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게 이 법률권에서는 그런 의도로 발의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지금 군사행동 언급하는데 너무 종전선언 아니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와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요. 네. 민주당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북맹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대남 도발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시기에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미래통합당 출신이죠. 윤상현 지금은 무소속 의원인데 이 종전선언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거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공인받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 사실상 존재 명분과 가치가 흔들리니 우리나라 이 완전한 외교 지형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지 네. 이 종전선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다 그런 건 절대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종전선언 언급을 했던 상황이고 네. 그때 당시에는 종전선언에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종전선언은 이제 한민족 이국가 체제를 상호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독일의 동서독처럼 네. 서로 이제 상호 체제를 인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서로 주권과 영토를 이제 공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일단 그 충돌의 위험 같은 것들이 상당수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그 어떤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항상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문제, 그 부담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국방 예산, 이렇게 무기를 이제 비싼 무기를 막 구매를 해 와야 되는 그런 부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하면 그 어떤 그 충돌이라든지 격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위험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저도 거거든요. 살펴봤더니 득과 실 그리고 또 기대와 우려가 다 양쪽 다 있더라고요.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뭐 한쪽만 부각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하필 지금 이 시기가 상황에서 그렇죠. 얘기 나오니까 네. 많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사안을 껌껌이 다 국제 정세까지 맞아요.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참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 반기웅 기자님, 네. 북한에서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이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는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공식 발표에 따르면 0명입니다. 없어요. 확진자는 그게 없고. 가능한가요? 안 믿어지죠? 네. 그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과 무상 의료 체계 덕분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세계 보건총회에 참석을 해서도 북한 그 측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코로나 지금 확진자 0명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외신에서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건 지난 4월 기준인데요.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이 4만 8천 명이 넘고 사망자는 267명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게 지난 4월입니다. 그럼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위험성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5개월 넘게 지금 북한의 맞아요. 국경 지역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거래도 끊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중국 국경 거래가 90%가 급감을 했고 북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그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처지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 예전 프로그램에서 탈북하신 분들하고 방송을 제가 오래 했어요. 한 1년 반 계속 여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고난의 행군 때 어린 시절이었던 그때 그 풍경을 전해주는데 정말 그 이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딱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근히 밀수를 통해서 국경은 열려 있으니까 불법적으로 이 암시장을 통해서 그나마 배를 조금 채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닫아버리면 그렇죠. 주민들의 삶은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 불쌍한 게 북한 주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음 이슈 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는 광고특공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수상한 보트. 모두 중국인 미립국용 보트로 밝혀졌습니다. 유람선 왔다 갔다 하듯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는 미립국 보트. 남의 나라 몰래 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의 경계도 너무 허술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뉴스 너무 자주 들려요. 네, 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방 기자님? 지금 말씀대로 한 달 보름 사이 세 차례죠. 참.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지난 4월 20일에 태안 1, 2포 해변에서 하나 발견이 됐었고 5월 20일에 태안 의향 방파제 갯바위에서 또 발견이 됐었고 네. 지난 6월 4일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이제 태안 해변으로 미립국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보트들도요. 그 뭐 이렇게 성능이라든지 장착한 엔진 제조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색깔만 다를 뿐이지 보트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같았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들어온 중국인이 한 18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12명이 검거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금 6명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정도 횟수나 기간에 이 정도 짧은 기간에 이 정도 횟수라면은 이건 뭐 그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경도 마찬가지고 군도 그렇고요. 그렇죠. 경계 태만 뭐라고 그 얘기하는 거 없습니까? 아니 국방부나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죠.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를 했죠. 지난 4일에 정군의 이제 그 미립국 및 미립국 가장 적침투 대비 태세 강화를 이게 작전 지침해서 그 내려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또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해경도 일단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검거에 이제 좀 인력을 막 동원해서 이제 그래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고대 리포터, 이 왜 자꾸 이 중국 쪽에서 이 위험할 텐데 보트를 타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 자꾸 오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겠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올 텐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수산물 전문 리포터로 전국을 다니면서 배를 탔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일부 지역은 다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선원들이 외국인 선원입니다. 아, 실제로 가보면. 그렇죠. 근데 이분들 대부분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한국어를 미리 배우고 준비를 다 해서 한 3, 4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계약을 하고 오신 분들인데 처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월급이 한 250 정도 되고요. 놀라셨죠? 숙식 제공되고 4대 보험 되고 그리고 본국으로 휴가를 갈 경우에 선장님들이 비행기 싹을 대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안정적으로 와서 괜찮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미립국을 하는지. 아, 그거 지금 얘기해 주려는 참 아니었어요? 저도 궁금하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좀 위험한 게 이게 모든 현장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배 타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요. 농가 같은 농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동력 착취 문제로 이제 맞아요. 계속해서 그런 이제 것도 보도도 있어요. 나오고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경우도 많거든요. 쉬는 시간 안 주고요. 최저 시급도 잘 안 챙겨 주신 분들. 오히려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미립국을 하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도 뭐라고 항의도 못하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고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처우를 안 좋게 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지금 방기훈 기자 얘기를 네. 들어보면 지역이 비슷해요. 다 태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왜 하필 여기입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태안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중국 산동반도랑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해안선이 좀 길고 복잡해서 감시망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소형 선박들의 용량하고 성능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된 부분도 하나의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은 연료로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무보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이 용이하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지난달 21일 태안으로 이제 레저보트가 이제 들어오던 시점에서 군에서 감시 장비로 이제 그 보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제 지켜봤는데 네. 해당 보트랑 좀 비슷한 크기의 보트들이 10척 더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그 성능이 좋아서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렇군요. 감시도 어렵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 기자님, 해프닝도 있었나요? 이 뭐 잡고 보니까 그 아니었던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립국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도 반대로 있었는데요. 지난 9일 낮 태안군 안면읍에서 미립국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검은색 보트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내려서 이동한다라는 군부대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헬기 2대도 뜨고 이야. 중부 해양경찰청 소속 특공대도 가고 태안 해경경찰관도 가고 다 갔는데 잡았다 요놈 이렇게 된 거죠. 100명이 그렇게 급파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남성 2명은 훈련 중이었던
특전사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총막 겨누고 있는 배치 보내면서. 근데 다행인 게요. I'm 이때 LAPD 뭐 이러면서 다가오는. 다행히 이날 해프닝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주민 신고가 또 들어온 거예요. 좀 수상한 분들이 있다. 좀 어디서 외국인들이 마늘 수확하다가 어디로 갔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트가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한 11명 정도가 검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또 그 네. 그중 8명은 또 불법 체류자여서 그분들 다 검거하고 3명은 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좀 의심스럽거나 위험한 정황이 포착되면 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대 1버터.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여전하네요. 아직도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 좀 징징대셔. 7개 상임위 준다니까. 필요 없거든. 법사위 아니면 다 싫거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오늘 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정 기자님, 최종 결렬된 것 같아요. 원구성 협상은. 네, 오늘 오전 11시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모여서 협상했는데요. 결국에는 결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원래 본회의 열고 이 상임위원장 선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 우리가 7개 상임위 노른자위 상임위 줄 테니까 너희 받아라고 했는데 통합당 내에서는 야 무슨 먹이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불쾌해 이러면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여야 한 번 더 협상하세요. 한 번 더 양보하세요. 3일 시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오늘 열기로 했는데 지난 3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서로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만난 건데 또 똑같았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회의를 열기는 열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연기해서요. 오후 6시에 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이게 완전 달라서 그러면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그럼 본회의 여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들어가서 일단 그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 11개목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제시했던 그거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단 할 것 같고요. 통합당은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캄캄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 그 과정은 참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이게 않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오늘 이 본회의 열려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얼마나 처리할 거냐 그 범위에 대해서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다 해달라. 우리 이번 주까지 원구성 빨리 해서 3차 추경안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통합당에서는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과연 박병석 국회의장이 18개를 다 표결에 붙일 수 있을지 그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8개를 다 표결에 붙인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구성을 다 마치는 거잖아요. 원구성을 마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너 어디 상임위 가라고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그것도 크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의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오늘 11개 상임위 민주당 목만 일단 선출을 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통합당과 추후 계속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 고대 리포터는 뭐 부부싸움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더 양보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대화를 하죠. 대화를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큰 소리가 나다가 결국 안 되면 싸움이 이제 극에 달하죠. 극에 달하면 이 소식이 엄마한테 들어가요. 던지고. 네, 그래서 패턴이네요. 엄마가 대노를 하시면 둘 다 이제 깨갱하거든요. 누가 양보한다기보다는 죄송해요. 중재를 시켜주는구나. 그렇죠. 잘 지낼게요. 그런데 이번 경우도 국민들이 대노하기 전에 좀 잘게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노는 지금 이미 다들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같은데 이거 어차피 미래통합당에서는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쪽 느낌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게 이렇게 된 바에 우리 그냥 다 받지 말자. 아예 받지 말고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다 갖게 해서 차라리 독식의 이미지를 더 씌우자. 그럼 우리는 국민들한테 나가서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전략도 나오고요. 플러스 동정표도 얻을 수 있고. 네, 그런 전략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20대 국회랑 다를 게 없잖아요. 또 거리로 나가고 또 파행이 계속되는 건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영리하게 실리를 좀 챙겨보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요. 우리 법사위 갖지 말고 차라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리 가져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자위가 이 중소기업 산업계 모든 걸 다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꿀로 사안입니다. 알려져 있어. 네. 그래서 이 산자위를 사실 민주당에서 7개 줄게라고 한 그 상임위 구성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빼고 우리 산자위 줘라고 한 겁니다. 그런 주장을 주말간에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통합당 내에서도 그건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법사위 그렇게 갖고 싶다고 여태까지 투쟁을 해왔는데 알았어 법사위 대신 그럼 산자위 줘라고 하는 게 명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라고 딱 선을 그었고요. 여당에서도 역시 산자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짜 상임이고 또 우리가 이미 통합당에게 준 7개 상임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뭐 국토위도 있었고 정무위도 있었거든요. 네, 다들 알짜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미 많은 양보를 했는데 뭘 더 양보를 하냐 그럴 일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은 그렇게 뭐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또 입장문 내고 얘기를 한 게 법사위를 두고 싸움하는 여야가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오만해 보이고 통합당도 너무 허세 부린다라고 되게 자아성찰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법사위를 사실 뭐 야당이 꼭 가져가야만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당처럼 그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정책이나 대안들 이런 걸 제시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법사위 가지고 계속 일주일 싸우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참 저도 국회 출입 기자지만 늘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진짜. 그래요. 이런 식이라면 20대하고 이 뭐가 달라졌냐. 국민들 보기에는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야기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들어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주가도 상승하고 기름값도 야금야금 오르고 이번엔 드디어 아파트 값입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어깨가 들썩이듯 아파트값 모름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안 그래도 멀어 보였던 내 집 마련의 꿈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멀어지는 건가요? 좀 절절한 느낌을 담아서 우리 고대리포터가 얘기를 슬픕니다. 하는데 방기용 기자, 이거는 사실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참 이렇게 국가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생기고 돈이 풀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산 재분배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자산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맞습니다. 현상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좀 그 부동산 과열 현상 이걸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요. 일단 시작한 곳은 수도권의 어떤 비규제 지역부터였습니다. 뭐 인천, 군포, 안산 이쪽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이에 아파트값이 9%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폭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불길이 시작이 돼서 번졌는데 이제 이게 뭐 충청권,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주 이런 지역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뭐 제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주는 이제 지난해부터 외지인 투자가 시작이 돼서 시장이 좀 들썩들썩했었는데 최근에 청주 오창 지역에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가 됐는데 그 소식이 불을 또 완전히 붙이게 된 거죠. 기름을 막 부어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주 오창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뭐 34평형이 3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 하면 지금 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 소식 이후에 거의 뭐 6억 원까지 올랐다고 뭐 호가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역이 사실은 그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려서 미분양 유명했어요. 아파트가 엄청 오랫동안 그게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미분양도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500가구가 넘었었는데 지난달에 30가구 정도로 급감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도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 현지 그 리포트 중심으로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못 믿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그래프가 이 상승 그래프를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뭐 당연해요. 개발로 호재든 뭐 재건축 재개발이든 뭐 근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고다리 리포터
방사능 가속기 어디 쓰는지 알죠? 어디 씁니까? 뭐 방사능 관련돼서 뭡니까 상당히 도대체 위험한- 방사능 가속기 뭡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부터 그게 어렵네요.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상관도 없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뭔가를 기다렸던 답답해. 겁니다. 뭐라도 네, 하나 너무 답답해. 들어오기를 너무 뭐라도 답답해. 하나 들어오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호재라고 해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저기 이재익 PD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요자와 무관한 외지인들이 와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보면은 청주 아파트 매매 40%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그렇게 비율이 예, 많아요? 그렇게까지 비율이 많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원정 투자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일찌감치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 방사능 가속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지난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 그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굳이 안건이 아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네. 첨언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규제 등장을 예고는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서울 아파트도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다시 심상치 불붙기 않아요. 시작 심상치 네.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아이고야. 나올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좀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 있잖아요. 그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데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 서구, 군포, 안산 이런 곳이 아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강화를 한다라는 자칫 이러다가 카드를 만짝거리고 전국이 있어요. 규제 대상이 되고 전 국민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이 규제가 너무 첩첩이 쌓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4부에서 스포츠 그리고 연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월요일 4부는 스포츠와 연예 중입니다. 주말 동안 뜨거웠던 스포츠 그리고 연예 뉴스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 뭐 SBS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윤 SBS 펀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한 치어리더 강기훈 기자입니다. 그 사이에 바꿨네 그거를. 약속이 다른데? 아하. 순발력이 정말. 네. 자 그렇다면 유병민 기자 들어보겠습니다. SBS 본받아야겠네요. 스포츠의 유병민 기자. 네, 저는 행복한 유병민 기자입니다. 야, 요것도 뭐 오늘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 때문이죠. 자, 이 노래가 아주 오랜만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 소름 돋아. 나 진짜. 저도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게 날짜로는 며칠 만에 이긴 거죠, 한화가? 23일 만에 이겼습니다. 야, 거의 3주 넘게 못 이겼다가. 야구 리그에서 23일 만에. 네, 뭐 하루 휴식을 빼면 3주 동안 못 이긴 거죠. 대단하다. 한화 이글스의 18연패 탈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화 이글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KBO 리그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은 세웠지만 18연패. 네. 신기록은 세우지 않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화가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실은 토요일 경기를 3대4로 지고 있었는데 네. 3회 말 두산 경기였습니다. 3회 말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맞아요. 경기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비로 인해서 멈추면은 이거를 바로 옛날 같았으면은 시즌 말미로 옮겼을 건데 이거를 그냥 서스펜드를 해서 일시 정지시키고 다음 날 바로 속개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비로 멈췄던 경기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상황은 똑같이 3대4로 하나가 뒤진 상황에서 3회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가 동점을 만들었다가 뒤집혔다가 또 역전했다가 또 동점됐다가 9회 말 투아웃에 끝내기 승리로
지긋지긋했던 18연패 탈출 성공했고요. 어제 뭐 저희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그 막내 기자가 보문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멀리서 응원하는 하나 팬들 인터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이 연패 탈출을 기뻐했던 정말 그분들은 구단이 나중에 관중 입장이 되면 시구 시켜드려야 됩니다. 이 시사특공대 그 청취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워낙 진기한 영상이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장에 못 들어오니까 그쵸. 뭐 맨날 이겨서 신난 팀도 아니고 맞아요. 18번을 진 팀의 팬들이 경기장에 저기 멀리서 보이는 산으로 그 응원하는 깃발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대전 야구장에서 더운 남서쪽으로 날씨에. 2km 떨어져 있는데 차로 중턱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30분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그 추시니까 알잖아요. 근데 거기 또 걸어 올라가 깃발을 들고 대형 깃발 들고 걸어 올라가셔서 거기서 펄럭이면서 한화를 목청껏 외쳤던 그런 팬들이 있기에 한화가 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연패 탈출을 하고 나서 웃긴 건 또 일요일 날 바로 두산과 원래 예정된 경기를 했거든요. 네. 또 이겼어요. 그래서 2연승을 했고 놀라운 건 두산이 올 시즌 첫 연패를 당했는데 그걸 꼴찌 하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 하이성 위원 말대로 야구 몰라요. 야구 모르는 거구나. 진짜.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그 일요일 경기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다가 팬들에게 장문의 사과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연패 기간 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구단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대대적인 또 한번 변혁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KBO에서 팀이든 선수든 사과문을 쓰는 예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무리를 일으켰거나 그렇죠. 뭐 성폭행이거나 성폭력이거나 뭐 도박이거나 음주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못해서 사과문 쓰는 거 처음 아닌가요?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저도 전례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공부 못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예, 그런 느낌이고 뭐 두산이 뭐 한국 시리즈 준우승 또 우승하고 나서 감사의 광고한 적은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꼴찌 팀이 연패 끊었다고 광고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를 보자면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를 친 노태영 선수가 뭐 어쨌든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입니다. 예, 노태영 선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14년도에 2차 10라운드 104순위 지명. 이날 이해 105명이 뽑혔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근데 104번째로 뽑힌 선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끄트머리에서 뽑힌 선수인데 문 닫고 들어왔다고 하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근데 작년까지 2군에만 있었습니다. 2군에서 늘 유망주.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가 좀 불안하다. 내야수거든요. 2루 포지션인데 한화에 또 정은호 선수라는 또 걸출한 또 시니가 있다 보니까 밀려서 이제 늘 2군에 있었는데 이번에 최원호 대행이 이제 대행이 되면서 이제 1군을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1군 데뷔전에서도 만타를 치면서 타격이 괜찮네 하면 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7회 대타로 투입된 다음에 9회 말에 정말 길이길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릴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자, 안타 하나로 이렇게 유명해진 선수, 기사가 많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용규 선수의 톤이 되게 빛났는데요.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그 포지션 변경에 따른 뭐 감독과의 마찰로 인해서 뭐 트레이드 시켜달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팀의 추락을 좀 약간 단초를 제공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자격정지로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돌아오면서 선수단에 사과를 하고 주장을 맡았는데 연패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마음고생 너무 심했을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고 또 이용규 선수가 또 이게 또 웃지 못할 기록이 있는데 기아 시절에 기아의 16연패 중심에 있던 선수였어요. 그랬더니 한화가 또 18연패.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7회에 이제 한화가 이제 점수를 뒤집을 때 이용규 선수가 공이 몸으로 날라오는데 안 피하더라고요. 발목에 맞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나가서 득점을 해야겠다는 정말 투지를 하렸고 9회 말에도 이용규 선수가 출루를 한 다음에 이제 결승 득점, 끝내기 득점 주자였거든요. 홈을 밟고 나서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끝났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에 포착됐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물론 이제 그 화난 팬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끝나고 막 감격하는 선수들 사진 보고 무슨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승리는 승리니까. 어제 정말 어마어마했던 게 관심이 얼마나 많이 집중되냐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중계하지 않습니까? 네. 동시 접속자 최대가 20만 동시 접촉이고 누적 시청자가 405만을 찍었어요. 대단하다. 405만. 진짜. 그리고 대단해. 어제 K본부에서 케이블 채널에서 중계를 했는데 케이블 채널 시청률이 1% 넘으면 성공을 하거든요. 스포츠에서는 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이황구 선생님이라고 한자는 얘기 안 할게요. 이황구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때리던 애들이 그때 많이 때렸거든요. 회초리 들던 애들이 한 30등 40등 우리 때 50명까지 있었으니까 그 선생님 맨날 하는 말이 공부를 못하려면 아주 못하지 이놈들아 이러면서 꼴등이라도 하라고 애중간하게 못하는 건 더 나쁘다고 이러면서 괜히 학생들을 때렸던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어제 보니까 10하는 패권에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완전. 여기 한 번 더 지면
신기록. 우리나라 신기록이죠. 신기록이죠. 네. 어쨌든 이겼습니다. 다행이에요 이겨서. 네. 강경영 기자님 그 네. 연예계에서도 이 보살 팬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이 경기에서 치어리더 분 우는 거 보니까 눈물 나도 나더라고요. 몰랐어, 나도. 그래서 저 옛날에 언니 수능 보러 들어가면 막 엄마들 100일 기도할 때 괜히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참 봤었는데 연예계에도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본 하나 이글스 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 조인성 씨. 유명하죠. 조인성 씨는 네. SNS도 안 하는데 김기방 씨 SNS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에 응원을 했어요. 아, 그리고 좋겠네요. 또 김기방 네. 씨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그 박보영 씨도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송중기 씨. 대전 출신이죠. 송중기 씨도 이제 군 복무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화와 큰님이라 그랬죠. 네, 역시 잘하시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규진 씨가 이제 네. 하나 이글스 팬인데 그 부인 되는 그 소희연 씨는 두산 베어스 팬이었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에 나왔어 야구장. 맞아요. 희비가 엇갈렸네요. 희비가 엇갈렸죠. 아. 또 여기 개그맨 목동 남희석 주민이신 씨도 남희석 있습니다. 씨도 유명한 하나 팬으로 유명하고요. 네. 홍보대사도 했었고 러블리즈의 미주도 유명하고요. 우리 그 지금 샵 1035 50원 100원으로 하나 팬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요? 몇 개 한 두 개 정도만 읽어 드릴게요. 장종훈님. 저는 동명이인이신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빙그레부터 찐팬인데요. 어제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 맨날 지는데 뭐 하루 자꾸 봐 이래가지고 방으로 쫓겨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에 끝내기 한타로 이길 때 순간 울컥했습니다. 연패가 끝난 것도 그렇지만 거실에서 마음대로 TV도 못 봐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시간에 와이프도 낮잠, 아기도 낮잠. 저는 아기 옆에서 음소거로 핸드폰으로 보면서 주먹 넣고 막 너무 잘 알지 그 네. 심정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도 있네요. 공은숙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제가 뭉클합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 보살 팬인데 어제 밥을 안 먹고 경기 방송 보더라고요. 혹시 아까 그분이랑 부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축하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연패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나 선수단도 어제 2연승을 하면서 농담 반 진담으로 팬들은 파죽의 2연승이라고 하는데 이 기세를 좀 이어가서 이번 주 LG, NC 좀 강팀과 만나요. 좀 그래도 투지 넘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NC랑 또 붙습니다. LG, NC. LG, 네. NC. 알겠습니다. 자, 연예계도 이번에 기분 좋은 뉴스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뭐 있습니까? 배우 류승범 씨가 이제 결혼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요? 네. 상대는 10살 연애 슬로바키아인 그리고 또 슬로바키아. 직업은 화가입니다. 네. 이분 특이한 그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네. 연애를 하든 특이한 그 여정을 보여줄 줄 알았지만 역시 특이하군요. 그러니까요. 좀 처음 들어보는 슬로바키아, 국제 결혼이네요.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세도 곧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태국 같은 데서 함께 지내는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기를 낳고는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유승범 씨가 그 황정민 씨의 아내분이 하는 연예 기획사와 소속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류승범 씨가 평소에는 프랑스에 있고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고 뭐 연락이 안 닿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제 한 가정을 이제 꾸리고 연예계 활동도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요계에도 네. 결혼 소식이 또 나란히 기다렸다는 듯이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이슈였는데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씨가 데뷔한 지 16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한번 열애설 났었는데 이번에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하겠다. 올 9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 동방신기 벌써 16년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노장 아이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제 둘을 갈렸어요. 한쪽은 2명 윤호랑 네. 같이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갖고 갔고 나머지 3명은 JYJ. 네, 그렇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두 팀이. 많이 엇갈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방신기 윤호하고 최강창민 2명은 네. 그냥 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뭐 그런 굉장히 얘기만 뭐 하지 자기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는 대표적인 아이돌이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걸출한 어떤 성공을 이뤄낸 그런 그룹인데요. 특히나 많이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등려를 했죠. 엑소의 멤버 채희 씨 그리고 더 앞서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룬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을 발표한 이후에 팬들이 굉장히 성이 나가지고 뭐 탈퇴하라고 뭐 난리가 났고 성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슈퍼주니어를 탈퇴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최강창민 다를까? 씨의 팬들은 굉장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오히려 뭐 응원한다, 뭐 얘기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좀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강창민 씨가 워낙에 사생활 관리 잘했고 열애설도 처음이고 일단 결혼도 처음이고
죄송합니다. 자, 괜찮아요. 아니, 네. 나 틀린 말한 게 아닌데 뭘 맞는 말이. 결혼 처음이죠. 여기 뉘앙스가 이상할 것 같아서. 결혼 네. 처음이죠. 네. 그리고 저도 뭐 그러니까 저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네. 동방신기라는 팀이 데뷔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허그 노래 했었는데 네. 10수년 됐는데 그동안 최강창민, 윤호윤호 관해서 나쁜 뉴스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신기해. 뭐 사업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무슨 커피컵을 테이크아웃하는 컵 특허를 내서 그것도 있고 윤호윤호가 마스크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특허 내고. 내가 보면 잠은 자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부지런하게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이 결혼 팬들이 반응도 다르다. 네. 그동안의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글씨로 이렇게 한자 한자씩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한테. 글씨도 참 최강창민 씨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박또박 써가지고 팬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윤호윤호 씨는 좀 이렇게 남자다운 느낌이죠. 최강창민 씨는 좀 섬세해 보이죠. 섬세하고 극강 미모예요. 그렇죠. 진짜 앵간한 여자분이 그 옆에서 과연 대등하게 선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너무너무 사실 이 아름답게 생기신 분이죠. 최강창민.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도 류승범 네, 씨도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고 네. 오늘 한화까지 축하드릴 천지네요. 아주. 자, 야 이것도 축하해야지. 오늘 뭐 훈훈한 뉴스만 골라왔네요. 두 분이서. 네. 메시 is back. 메시가 돌아왔다. 요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곧 코로나 이후로 해서 이제 스포츠가 재개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가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치렀는데 주말에 기성용 선수가 새롭게 이적을 한 마요르카랑 경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아쉽게 기성용 선수가 결장을 해서 메시와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주인공은 메시였는데요. 뭐 1골, 1골, 2도움으로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 골이 이번 시즌 20번째 골인데 네. 이 골로 인해서 12시즌 연속 20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도움도 지금 14개로 1위인데 뭐 메시 천하라고 할 수 있고 아직도 메시 천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리그 선두를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록이 12시즌 연속 20골인데 저도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20골이 제일 적은 골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장 많이 넣은 40골 거는 막 46골도 넣은 적 있고 50골 넣은 적도 있고 뭐 예전 야. 전성기 시절에 2010년 초반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아니 네. 한 시즌에 뭐 아니, 지금 40골이라니. 우리 프로야구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늦춰지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자가격리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량이 떨어졌잖아요. 메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여전히 봤는데 나와서 그냥 3명 제끼고 바로 슛 골. 이 이렇게. 메시가 네. 86년생인가 87년생인가 네. 그런데 이제는 축구 선수로서 적은 나이가 그렇죠. 결코 아니에요. 이제 거의 이제 뭐 은퇴를 좀 걱정할 수 있는 네, 일반적으로. 87년생인데 은퇴를 좀 걱정할 수 있는 뭐 나이긴 한데 지금 여전히 지금 뭐 20대 초반 선수들과도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정말 알겠습니다. 테크닉과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개를 했는데 예전하고 봤을 때 이 경기 운영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피파가 먼저 각국 리그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체력 안배와 그리고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축구는 거의 유럽에 없어요. 보통 네.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가 6월 정도 끝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6월에 재개를 해서 8월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에 좀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일단 교체 선수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벤치 멤버 역시 라리가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수를 지금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관중석은 당연히 무관중. 대신에 이제 여러 이제 사진을 프린팅해놓고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현장 음을 좀 녹음해놓은 걸 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쿨링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워낙 덥기 때문에 선수를 일치 정지시킨 다음에 경기를 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땀 좀 식히게, 열 좀 식히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스포츠들은 어때요? 일단 축구는 하는데 일단 스페인 축구 재개를 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곧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한 리그가 있는데 뭐 리그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프로 골프 남자 골프 PGA 투어가 지금 재개를 해서 지난 주말에 재개한 대회를 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임성재 선수 지난 시즌 때 신왕을 차지했던 아시아 선수 최초로 신왕을 차지했던 임성재 선수가 탑 10에 들면서 다시 한번 좋은 출발을 했고요. 또 지금 NBA도 8월 1일 날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많은 스포츠들이 다시 또 기재개를 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 있는 메이저리그는 어떻습니까? 여기만 좀 안 좋아요. 계속 선수 노조와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의 그런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사무국에서 뭐 좀 경기 수를 줄이고 임금을 깎자 이랬더니 선수단 노조에서 안 된다. 114경기를 하면서 임금 깎지 말자라고 했다가 다시 또 그걸 또 지금 사무국에서 안 된다 힘들다 하면서 파행 이제 협상은 없다 노조에서 선언하니까는 이러면서 지금 거의 이번 시즌은
뭐 한 48경기 요 정도로 초미니로 지금 치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선발 로테이션 투수들은 뭐 많이 등판이야 5번? 그러니까요. 네, 그럴 바에는 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또 미국 전망, 미국 매체들이 류현진 선수 그럴 바에는 쉬는 게 낫다라는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류현진 선수 사실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있고 돌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김광현 선수가 문제죠. 가자마자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그 다음 소식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이름이 있는데 네. 가세연 네. 가로세로 연구소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들어봅시다. 빨리 광고 주세요. 못 도망가게.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 이번에 또 실명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소식 강경윤 기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지난 11일에 송중기의 그녀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이 유튜브에서 송중기 씨와 열애설이 난 상대의 얼굴과 뭐 학력 그리고 생일까지 공개하는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송중기 씨가 더 논란이 됐던 이유는 송중기 씨가 그 직전에 이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신상 공개가 이제 강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송중기 씨가 그런 조치를 먼저 처했던 이유는 그 네. 전에 흔히 말하는 속칭 찌라시라고 네, 네. 하는 이 정보지를 통해서 네. 여기저기 루머가 퍼져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지라시 형태의 이런 내용이 퍼지기 전에 2, 3일 전에 이런 내용이 좀 돌긴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큰 대형 법무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을 통해 가지고 사실 알아보던 차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지라시가 돌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예고하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관심 집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인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송중기 씨 얼굴 나오고 그 여성분 누구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이혼을 한 송혜교 씨 얼굴을 넣고 나보다 먼저 점점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사실 있죠. 이 그 변호사 일단 직업이 변호사니까 네. 법적인 책임 공방이나 이걸 어떻게 뭐 배상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 네. 피해자가 그럴 텐데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쪽으로 많이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이 알아봤는데 열애설을 내는 것 자체로는 사실 명예훼손에 그게 없거든요 여지가. 치밀하게 알아봤구나.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 근데 제가 그 방송을 좀 일부러 좀 찾아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좀 걸기가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네, 빠져나갈 거예요. 만한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래서 민형사 조치를 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대형 그 법무법인에서는 향후에 이런 내용이 또다시 나오거나 이러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기분 좋은 뭐 이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병지 선수 또 김영광 선수처럼 뭡니까? 어떤 특정한 한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팬들도 동참했고 이거 뭡니까? 힘내라 차기석? 뭐 이게 좀 슬픈 소식이에요. 어떻게 슬픈 보면. 소식.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한때 축구 유망주로 굉장히 전도 유망했던 선수가 지금 투병 생활이라고 해서 투병 생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축구계 선후배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요. 차기석 선수라고 축구 팬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얼핏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골키퍼로서 굉장히 좀 전도 유망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에인트호벤 테스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2006년도에 이제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2010년 24살의 나이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코치도 맡고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이 축구 전문지에 따르면 이 신부전증에 뭐 버거지병, 이 손가락 끝에 혈관이 지금 이게 안 통하는 병이죠. 그리고 다발성 근염까지 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돕기 위해서 뭐 이동국 선수라든지 뭐 김병지, 뭐 이청용, 이근호, 권순태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챌린지 알겠습니다. 힘내라 차기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힘내십시오. 네, 꼭 피해를 차에서 그런 데서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